그 주식 어휘사전 요 책을 갖다가 이제 출간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쭉 말씀하신 그 주식 투자 방법, 전략 이런 쪽의 책을 쓰면 잘 쓰실 것 같은데 그 어휘사전을 갖다가 출간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할 때 용어는 알고 시작하자. 그런 의도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고요. 예. 단순히 백과사전처럼 용어 쓰고 그 옆에 설명만 있으면 좀 지루할 수 있고 어떻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사전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용어가 왜 생겨났고 그 특정 언어라든지 그런 어휘들이 왜 시장에서 사용이 되며 그런 것들이 왜 유명한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도 서술을 해두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어휘가 적용되는 상황과 뭐 기술적인 부분, 뭐 기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매매 팁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어휘를 알고 그거를 기억하고 이해함으로써 예. 자연스럽게 매매 테크닉을 좀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린이 전용 어휘사전을 집필했습니다. 예. 그 이 어휘사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싶은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그 시간외 거래하고 또 단일가 거래 이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 주린이 중에서 주식 초보자들은 조금 이해가 낮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짚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우선 단일가 거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단일가 거래 같은 경우는 원래 주식이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체결이 되는 실시간 거래 시장인데 특정 종목이 단일가에 걸리게 되면 10분에 한 번씩 체결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일괄 체결이 됩니다. 즉 단일가 거래는 일괄 체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단일가 거래가 적용되는 시간대가 이제 동쇼가 시간대가 있고 흔히 말해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 네. VI라 그러는데 VI 적용이 됐을 때 그 대표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그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되고요. 10분에 한 번씩 일괄 체결이 되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 거래를 한 사람들 중에서 평균 가격에서 그 가격대에서 일괄 거래가 됩니다.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정규장과 시간의 거래장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은 두 가지 거래가 있는데 예. 정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9시부터 3시 20분까지 그때가 이제 정규장 실시간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일가 거래로 되기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됩니다. 근데 시간의 거래랑 정규장 거래의 큰 차이점은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 기준이 되는 것은 그날 당일 종가가 네. 기준이 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변화된 그 가격은 다음 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시간 내에서 100원이 올랐으면은 다음 날도 100원이 오른 상태로 시작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거래는 그 정규장 거래 안에 속하지만 다음 날 영향을 주는 거래가 아니다. 시간의 거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보 투자자들한테 좀 이렇게 아픈 그런 또 용어 같은데 뭐 개미 무덤, 예. 개미 털기 뭐 이런 용어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죠? 개미 털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개미가 또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은어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개미들이 하차하는 것을 유도하고 개미들한테 매도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매도하는 물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물량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물량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영향력이 큰 사람, 큰 손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주가를 좀 약간 좀 혼동을 시킨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나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좀 약간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빠질 구간이 아닌데 거래량에 비해서 빠질 구간이 아닌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하락이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훅 빠져버리니까 일단 무서워서 매도하고 아니면 차익 실현으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를 합니다. 일단 물량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포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별로 안 되고 거래량에 비해서 과대하게 떨어지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도를 유도하면 그 매도한 것을 누가 매수했냐는 거죠. 그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느냐 아니면 이거를 노리고 큰 손이 투자를 했느냐.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적은 거래량으로 급락이 나오고 좀 횡보를 하다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주식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하락한 부분을 이제 개미 털기였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공식화가 안 됩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론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테크닉적인 부분, 네.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 개미 무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장기간.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 매수를 했고, 거기서 손절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구간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구간이고요.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9만 원대가 개미 무덤인 거죠. 네. 아, 그때 샀던 사람은 지금 팔지도 못하고. 네네. 왜 희망도 있고요. 예. 다시 오를 거란 희망도 가지고 있고, 손실폭이 너무 커서 또 매도도 못하고요. 그 개미 무덤을 돌파하고 상승하면 그 많은 물량을 다 누군가가 샀다는 거고, 그렇죠. 이건 또 손바뀜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시세가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또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미 털기 이른바 수법으로 의도적 눌림이 있다 이랬는데 누림하고 또 하락 추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의도적 눌림과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랑 거래량으로 분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리트라는 것은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기본 근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하락 좀 하다가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맨 먼저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정체 구간이 생긴다. 그럼 거기를 이제 의도적 눌림 상태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눌린 상태는 그럼 왜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개미 털기가 왜 있느냐를 또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개미 털기를 하는 이유는 큰 손들이 물량을 더 모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더 높은 수익률 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가상으로 좀 혼동을 주고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식인데요. 눌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 매집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눌림 같은 의도적 눌림 같은 경우는 매집이 의심이 된다는 그런 구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종목을 특정 가격대에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는 또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고 근데 위로 올라가면 또 안 사는 거죠. 사던 사람이 안 사니까 파는 사람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의도적 눌림이다. 아, 이건 누군가 매집하고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좀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운드 피겨라는 개념이 뭐 투자 심리 면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라운드 피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뭐 1,000원이라면 1,000원, 2,000원, 3,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숫자. 예. 뒤가 이제 공으로 하면서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자 심리가 약간 사람 심리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그러네.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555만 원치 산다고 안 하잖아요. 딱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딱 300주, 500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듯이 심리가 있어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예. 가격대 역시 애매하게 막 1,120원에 파는 게 아니라 딱 1,100원에 판다든지 네. 1,200원에 판다든지 그쪽에 매도를 걸어두는 거죠. 매수를 걸어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심리, 예. 그런 투자자 심리를 반영했을 때 확률적으로 좀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매수가 많이 나오던가 뭐 매도가 많이 나오던가 그런 전례가 많았다. 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라운드 피겨입니다. 지금 그 의사전 보면은 이제 주로 말 개미 투자자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지 않는 하나의 요령들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인데 세력, 주포 뭐 이런 개념도 나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좀 통하는 게 그나마 중소형주에는 이런 게 통해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작전 세력이 미칠 영향력이랄까 이런 게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요즘은 또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잘 작전이라든지 뭐 큰 손들이 예. 주가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들어서 이거는 LG전자, 포스코, 아모리퍼시픽, 현대차, 기아로 예시가 가능합니다. 월봉을 보면은 LG전자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례적이고요. 그랬죠. 예. 그렇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갑자기 이렇게 우상향한 적이 어. 거의 몇 년 만이고요. 뭐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2배 이상 올랐다. 예. 그리고 그 갑자기 오른 게 꾸준하게 하루하루 오른 게 아니라 단기 급등이었죠. 네. L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갑자기 단기 급등. 상한가 갔잖아요. 그때. 네, 정말 그 상한가 간 적이 기록상으로 없는 걸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유동성 장세냐 아니냐로도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고객의 따끔이 굉장히 많고 증시 자금이 많은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우량주도 예외가 아니겠다. 물론 삼성전자는 제외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절대 칠 수가 없는 가격대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제외지만 그 밑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동성 장세가 아닐 때는 소형주 위주로 확실히 많이 순환매가 돌고 돕니다. 근데 지금은 우량주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다. 저희 머니올라 시청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수가 아무튼 그런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상당수가 이제 주린이들, 초보 투자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런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우선 이렇게 좀 피해야 될 기업 이런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들이 좀 피해야 될 기업이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기업 같은 경우는 공시를 봐야 됩니다. 지난 3년이라든지 5년 동안 유상증자, 뭐 전환사채, 뭐 아니면은 뭐 횡령 배임 이런 좀 질 나쁜 그런 공시들이 있었는가? 있었다면은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고요. 적자 기업인가? 몇 년 연속 적자 기업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괜찮다?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주가를 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을 투자하고 싶다면은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주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지난 3년, 5년 동안 몇 번 있었는지를 봐줘야 돼요. 많았다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없었다? 그럼 또 없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업 자체가 좀 튼튼하다는, 재무가 좀 튼튼하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좋고요. 이제 또 하나는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건 투자하지 않습니다. 300억 아래는 투자하지 않는다. 적어도 300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투자한다. 그리고 평균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평균 거래량이 너무 적은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뭐 평당 그 주가가 3,000원짜리인데 하루 거래량이 5만 주밖에 안 된다. 이 말은 어떤 큰 손이 한 번에 팔면 한 번에 급락 나오고 또 한 번에 사면은 급등 나올 수 있는 어떻게 좀 위험한 구간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루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터무니없이 적은 거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큰 그걸 이제 차트로 보면 장대 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 음봉이 굉장히 길 때 그럴 때는 투자하지 않는다. 반대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도 투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급등과 급락이 나온 종목은 투자하고 싶더라도 며칠, 몇 주 지켜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가능한 좀 튼튼한 기업, 좀 안정적인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요. 네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몇 종목 정도를 이렇게 갖고 운용하는 게 좋은지 한번 그 이야기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땐 네. 10종목 이상 투자해도 괜찮고요. 시장이 상승장이 아닐 때는 10종목 이하로 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석 투자는 5종목 운영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화를 좀 했는데요. 그냥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으면 그것들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5종목을 투자하는 게 정석이고 하지만 요즘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10종목 이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이제 감당 가능한 만큼. 그럼 지금은 상승장으로 보셨기 때문에 10종목 이상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이번 6월, 7월 같은 경우는 10종목 이상 가능했습니다만 네. 제가 또 8월, 9월 달은 단기 폭락장이라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7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물론 8월, 9월 시장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10종목 아래로 또 압축을 하라고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망을 또 보고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시장이 앞으로 뭐 8월, 9월 달에도 상승장일 것 같다. 그럼 10종목 이상 유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때는 오히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다. 그때 되면 이제 종목 압축하고 예수금을 챙겨놓는 것이죠. 그렇게 비중을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게 정말 안전합니다. 그 포트폴리오 상으로 했을 때는 뭐 우량주와 뭐 중소형주 아니면 현금 보유 이런 걸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통 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 한 종목을 들어갈 때 이게 보통 저는 기본적으로 2번 분할해서 들어가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종목을 균등으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예수금은 항상 최소 20%, 정석은 30%의 예수금은 비상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저점 매수한다든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비상금으로 예수금 30% 정석으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70%를 100으로 또 구분을 지어서 다섯 개를 이제 20%씩 5종목 들어간다 치면 한 종목에 들어갈 때 1차 매수할 때는 10% 비중 그렇게 들어가 되고요. 나는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나는 더 초보다. 그러면 3차 매수까지. 나는 완전히 농사 짓듯이 계속 모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10번 분할 매수까지도 가능하고요. 10번 분할 매수.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이 정말 느린 종목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금융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은 정말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한두 주씩 쌓아가야 되겠네요. 뭐. 그렇죠. 적금 넣는다. 그러니까 10번 분할 매수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보통은 2차, 3차 분할 매수가 좀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들어갈 때 3차 매수라고 하면은 7%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갈 때. 뭐 2차 매수라고 하면은 10%씩 비중을 넣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서 이제 초보자들이 피해야 할 기업을 이야기했는데 또 이 투자하는 습관 중에서도 초보자들이 좀 꼭 피해야 된다. 이런 매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충동매매입니다. 뇌동매매라고 이제 용칭이 있는데 네. 나도 모르게 매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매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개인적이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예. 그 종목이 갑자기 5% 7% 급등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눈앞에 보입니다. 예. 그럼 나도 모르게 사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나서 5% 떨어지면 예. 또 이제 묶이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추격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떤 특정한 종목이 움직임이 이제 크게 그 상승 국면에 있을 때 한창 상승 중일 때 추격해서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 습관을 길들이실 때는 기본적으로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걸 다시 분석을 해야 되지 충동 매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 내동 매매 절대 금지고요. 예. 두 번째는 예수금을 챙기지 않고 올인을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예수금 30%, 20% 예. 챙겨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항상 주식하다 보면 저점에서 찬스는 진짜 자주 나옵니다. 네. 근데 나올 때마다 돈이 없어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저점에서 하려고 생각을 해놨는데 그냥 쇼핑하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점 매수를 놓치게 되고요. 아. 이게 또 습관이 되는 겁니다. 네.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점 매수를 계속 놓치다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주식에 대한 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투자는 또 자신감이거든요. 아. 약간 나는 그 고점인 상태에서 더 오를지 말지 분석이 잘 안 된다. 예.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이실 건데요. 그쵸,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점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꼭지에 있는 종목은 나중에 오르더라도 미련을 갖지 말고 사지 않는다. 네. 그걸 습관을 들여놓고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쌓고 좀 증시에 대한 이해감이 쌓이고 주식에 대한 테크닉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지 이제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점 매수나 추격 매수는 고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보의 투자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아예 손을 묶어 놓는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랐잖아, 연초부터 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 월봉 개념으로 하면은 꼭지에 있더라도 산 사람이 더 돈 번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꼭지가 11만 원이었고요. 네. 심지어 저는 그 11만 원대 이제 추천했었습니다. 사면 좋을 거라고. 이게 이제 그겁니다. 분석이 가능하냐. 아.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분석이 됐다. 네. 그러면 매수해도 되는 것이죠. 분석하고 나서 매수했는데 손실로 이어지면 그것은 분석을 실패한 겁니다. 주식하면서 실패할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석이 안 됐고 분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사는 것은 그건 도박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것은 내가 기업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재무 분석해서 그거를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그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라 충동매매. 그 점인데 이게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분석이 안 됐고 분석할 만한 실력도 안 되는데 섣불리 분석해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투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월봉상 꼭지에 있는 카카오 같이 꼭지에 있는데도 계속 오르는 비율로 봤을 때 전체 100으로 본다면은 그런 경우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꼭지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하는 경우를 이제 돌파 상승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 10개의 종목이라고 구분하면 3개 정도 봅니다. 네. 하락장일 때는 한두 개로 예. 확 줄어듭니다. 10개 중에서. 그럼 이제 고점은 판단이 되는데 저점은 어떤 식으로 또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하는 저점 판단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저도 이제 저점을 섣불리 맞추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저점 같은 경우는 저점이란 무엇이냐. 그 구간까지 왔을 때는 더 떨어지지 않고 네. 저점 매수가 나오는 구간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 말은 특정 구간 때 저점을 찍은 적이 있는 종목. 네. 쉽게 말해서 반복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다중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적이 많은 종목. 네. 그럼 그 근처를 1차 저점으로 보고 거기를 이제 저점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죠. 네. 자, 초보 투자자들,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 핵심을 꼭 콕 찌르는 이런 정말 쉬운 설명을 해주신 그 황족 이준영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